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현대사 17번째 시간 경제 부분으로 슈퍼자본주의와 원가주택, 외노자, 플랫폼, 실버타운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자본주의라 하면 자본이 이 정치 권력을 뒤에서 주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정치인들이 이 자본에다가 이 돈을 뜯고 부하처럼 부렸는데 이제 자본이 정치인을 능가해서 뒤에서 정치를 주무르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는 슈퍼 자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은 임기 5년으로 아주 제한되어 있지만 대기업들 한번 보세요. 대를 이어서 대기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아무리 떠들어도 재벌들은 뒤에서 웃는다는 거 아닙니까? 너네들은 한정된 시간에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포퓰리즘도 어떻게 보면 자본이 집중된 미국 사회, 자본을 위주로 노동의 외주화를 그렇게 꾀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 자본주의 형태. 미국은 특히 제조업 자본주의에서 금융 자본주의로 완전히 넘어갔죠. 그래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이 금융 자본과 결탁된 빅테크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를 뒤에서 주무르고 정치를 주무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선거 때 자기한테 돈을 댄 거대한 자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 민주당 공화당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자본이 황폐화시킨 곳, 그것이 러스트 벨트입니다. 자본이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노동을 소외시켜버리고 황폐화시키죠. 과거에 헨리 포드가 미국의 노동자가 금융자본에 대항해서 이겨야 되고 그래서 노동자도 마땅한 자기 몫을 챙기면서 중산층으로서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면서 미국 사회의 주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금융자본, 뉴욕 중심의 금융자본과 제조업 자본 간의 싸움, 거기에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 이런 것들이 미국의 그 자본주의의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헨리 포드식 포드주의요. 그래서 우리가 50년대, 60년대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자가주택을 가지고 전부 자동차를 소유하고 TV와 냉장고가 있는 그야말로 중산층의 시대가 열렸는데 오늘날 객관적으로 미국 사람의 삶의 수준이 50년대, 60년대의 미국 사람의 삶의 수준보다 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결국은 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과거의 제조업 중심의 노동자 사회를 파괴시켜버리고 고용을 하지 않는 노동으로 몰고 가고 글로벌 차원에서 수익 구조를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이 안정적인 사회에서 노동을 소멸시켜버리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노동을 보면 서비스직이나 배달이나 우버나 식당이나 호텔이나 이런 노동들만 남아있고 제대로 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가 극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60년대 한참 거세던 노조의 힘이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자본이 정치의 우위에 서면서 발생한 거고 그래서 자본가들과 정치인이 결탁했다고 보면서 그런 미국 사회를 비판하고 나온 것이 미국식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힐빌리의 노래라든지 레드넥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자본이 황폐화시켜버린 과거의 중산층 노동자가 살던 미국 마을 그리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외부에서 밀려온 사람들한테 뺏겨버리고 떠도는 미국의 노동자 계급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지금 미국의 포퓰리스트들이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전 세계적 차원에서도 자본이 황폐하게 만드는 노동자 중심의 중산층 붕괴에 대해서 저항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 일고 있는 극우 포퓰리즘, 극자 포퓰리즘의 근원에 이것이 뒤에 깔려있죠. 자, 그런데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토양조차 생기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동서, 전라도 경상도 대결도 있고 남북 간의 대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좌우 언론들이 자본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에서 포퓰리즘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론 형성기관, 오피니언 리더, 미디어 이런 것들을 전부 자본이 장악해 있고 플랫폼도 장악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은 그런 이 자본이 장악한
의사소통 기관에서 소외되고 그 매번 미디어나 SNS에서 넘쳐나는 것은 자본의 뜻에 따른 선동들만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중들은 전부 각기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고, 그래서 대중들의 이 자본의 횡포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집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자본의 이런 형태를 비판하면 이것을 마치 사회주의자처럼 내모는 과거의 수급 꼴통식 사고방식도 이 부분에 굉장히 기여해서요. 자본주의 본산인 미국에서부터 자본에 대한 거부가 자유주의 대 탈자유주의 대결로 가고 있는데, 유럽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변방 자본주의 국가 한국에서 자본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자본을 비판하면 좌파 사회주의자로 몰고 있는 부분이 정말 우습다는 거예요. 진정한 한국의 좌파는 지금 자본을 비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이 포퓰리즘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포퓰리즘에 대한 소개조차도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포퓰리즘에 관한 이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참으로 해괴한 일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재명이가 최근에 상속세, 종부세, 또 금융투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다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도 자본의 이익에 적당히 수긍을 해야 자신이 대선에 가는데 자본과 결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자본에 반대한다는 인식을 안 주려고, 사실 이재명이가 대장동 등 성남에서 땅을 가지고 자본과 결탁한 걸 보면 제가 볼 때 이재명은 자본을 좋아하지 자본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의 강성 이미지 때문에 자본이 그를 두려워할까봐 지금 이재명이가 일종의 자신의 온한 이미지로 세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슈퍼 자본주의가 이 한국의 현실에 가져온 문제들을 보면 지금 집값이 다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문제를 살리고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그런다고 조선일보 등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부인도 할 수 없어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정부 주도로 올리는 것은 부동산 PF 위기와 그다음에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집값, 상식선 수준의 집값이 아니라 훨씬 높은 집값으로 집을 산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가격이 상식으로 떨어지면 상식 가격을 초과한 집값만큼 자기 손실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집을 산 대중들의 손실을 바탕으로 그걸 갖다가 건설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쓰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건설사 살리자고 집값을 국가 주도로 올리고 돈 빌려주고 저리로, 그래서 건설사의 손실을 국민의 손실로 전가하는 나라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영끌 B2 얻어서 지금